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3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챕터 3의 제목은 물리학과 다른 과학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물리학과 다른 과학들 사이의 관계. 일단은 이 채널은 그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커버를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그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 핵심 키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그 과정에서 뭐 조금 스킵되거나 아니면 좀 제 생각이 더해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 강의의 특징은 이제 뭐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를 충실하게 뭐 이렇게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이제 뭐 물리학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라던가 제 생각들을 조금 말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서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인만이 이 물리학과 이제 물리학이 아닌 이제 다른 과학들을 분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 제목을 보면은 일단은 모든 챕터에서 서론이 있죠. 일단 서론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화학과의 관계성, 3번 생물학, 그리고 4번 천문학, 5번 지질학, 6번 심리학, 7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전부 커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커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뭐 물리학과 다른 과학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과, 뭐 천문학, 생물학 이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물리학은 이제 모든 사물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이게 자체가 이제 모든 사물 현상, 뭐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밝히는 학문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학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인만도 물리학이 이제 모든 과학 분야 중에서 본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고 과학의 발전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물리학과 다른 과학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자, 그 전에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물리학이 어떻게 어, 현상을 설명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을 한 입자물리학의 예를 들면요. 입자물리학은 이제 기본 입자들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분다. 이제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에게. 그러면 바람이 시원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지나가겠죠.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바람이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람은 공기 분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공기 분자가 그대로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이 아니라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바람이 부는 이 공기 분자들 사이사이에는 일정한 어떤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비록 공기 분자 하나하나가 뭐 중성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기는 하지만은, 이들 사이사이에는 이제 어떤 이 중성 입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적 중성이 아니라 이 전체를 통틀어서 중성이기는 하지만은 일부 어떤 뭐 분자의 어떤 뭐 토폴로지, 어떤 그 형태상의 어떤 그 비대칭성에 의해서 뭐 전하량이 약간씩 그 비균질하게 이제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가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분자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항상 이 분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균질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부분은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이게 더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이게 비록 정기적인 중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레지듀얼한, 이제 이 레지듀얼하는 하다는 것은 이 전체로서는 중성이고 전기력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할 그런 이유는 없지만은 순간순간 두드러지는 어떤 이제 남는 전하들에 의해서 인력과 청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residual, electromagnetic force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입자들 사이에, 또는 뭐 이게 다른 어떤 뭐 것이라도 이제 전기적인 이제 중성 상태가 순간순간 약간씩 이제 그 레지듀얼한 어떤 차지에 의해서 이제 그 residual electromagnetic force가 작용을 해서 이제 상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반데르발스 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그리고 이 공기 입자들은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이 반데르발스 포스라는 것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항상 이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고 이제 콜리전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콜리전. 그래서 어느 한 공기 입자가 매우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막 다른 입자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는 점점 퀸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퀸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약간 뉴트럴라이즈가 된다는 거죠. 이제 서멀라이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하나의 뭐 입자의 에너지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점점 이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의 섭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이제 중성이더라도 얘네들끼리 이제 상호작용함으로써 적정한 에너지를 유지를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리고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죠. 얘들 사이에는 이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점성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꿀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거를 이제 점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들도 약하긴 하지만은 그들 사이에 어떤 끈적끈적한 어떤 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합적인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공기 분자도 집합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막 바람이 한번 불 때 뭐 이렇게 입자 하나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불진 않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 입자 하나가 탁 튕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불지는 않고요. 집합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어떤 평균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엄청 큰 에너지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슬며시 이제 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스치는 뭐 그런 정도의 에너지로 집합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기분이 좋은 이유죠. 바람이 기분이 좋은 이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입자 하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개 중에는 에너지가 무척이나 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치 총알과 같이 우리 머리를 관통을 하고 지나가는 공기 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튕겨져 나가는 이제 그런 입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바람이 기름 좋다기보다는 뭐 아프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뭐 이러한 어떤 자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기분이 좋은 이유다, 그게.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자, 이 화학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기본 입자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밝히는 학문이라고 하면은 화학도 똑같아요. 화학도 똑같지만은 여기서 화학은 좀 더 다른 스케일의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물리에서 예를 들어서 입자 물리에서 이 기본 입자라는 것은 정말 기본 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밝혀낸 가장 작은 입자들이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런 입자들, 예를 들어서 쿼크와 렙톤, 뭐 또 이제 핵입자 같은 경우는 핵자, 뭐 이런 것들, 요 스케일이 대략 한 fem토미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의 스케일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은 이들 화학에서는 약 한 1옹스트롬, 예를 들어서 뭐 1옹스트롬 또는 뭐 수백 나노미터까지도, 그러니까 큰 분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스케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또는 뭐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에서 화학과 물리, 이게 입자 물리 예를 들어서 사이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케일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입자가 그러면 코크 렙톤에서 무엇으로 달라지는가? 그럼 이제 요거는 기본 입자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 분자라는 것은 일단은 요거는 이제 물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자와 분자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이 결과물,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를 작용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결과의 어떤 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리와 이제 비슷한 학문이긴 하지만 물리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이 만물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인데, 이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이 분자라고 하는 어떤 개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분자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물리학자 입장에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물리학자라고 이제 자칭을 하지만은, 왜냐면 이제 뭐 저도 이제 물리학 박사를 받고 이제 물리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거는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화학자들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화학은 어떤 다른 스케일의 어떤 그런 물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지만 이제 화학의 한 지류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천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4번 천문학. 자, 천문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 천문학은 천문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 요거는 저도 이제 물리학과 전공을 하면서 천문학 부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1학년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천문학이 뭐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현대 천문학은 결국에는 천체 물리학과 정의상 거의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천문 현상의 원리를 밝힌다는 그런 맥락에서 현대 천문학이라는 것은 천체 물리학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죠. 이게 어떤 현상의 원리를 밝힌다는 점에서 이거는 물리의 한 지류인데, 근데 그 대상이 천문 현상 또는 천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대상이 천문 현상 천체라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천문학 역시 물리학의 한 지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요거는 현대 천문학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고대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거는 점성술과 점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절,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농경 수렵 그 시기에는 이 계절에 따른 어떤 사람들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계절의 변화는 하늘의 천문, 그러니까 별이 어떤 모양의 별이 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시기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처가 달라져야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과학의 영역보다는 약간 이제 진짜 삶의 지혜의 영역에 가까웠죠. 하지만 현대 천문학은 천체 물리학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리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의 한 지류이지만은, 요거는 아직까지 미스테리가 많은 분야예요. 우리가 뭐 생명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몸 속에서 어떤 뭐 분자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생명에 일하는 어떤 시스템, 생명이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어떤 필연성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굉장히 약간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물성,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작용에 따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밝힌다는 점에서는 물리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생명 시스템의 어떤 필연성 이런 것들, 요것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발전을 했어야만 했고 어떤 생명의 레시피 같은 것이 존재를 하는가, 요거는 약간 철학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인식에는 이 과학 체계에는 이제 물리학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물리학에 여러 분파들이 있다. 근데 철학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철이라는 것이 생각철자입니다. 생각철자.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문. 그래서 여기 안에 뭐 물리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작용들은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흔히 말하죠, 학문의 왕은 철학이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과학은 그 분파 중에 하나고, 과학의 분파 중에 물리학이 있고요. 또 물리학의 분파 중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다. 과학의 어떤 분파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파가 되는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학문 분야로 이렇게 어지럽게 분파가 됐는가? 우리가 어떤 학문 분야가 있는지도 다 트래킹을 못하죠. 그 이유는 인간의 호기심이 뭐 공통적으로 뭐 어떤 돌이나 뭐 이렇게 뭐 자갈이나 바람이나 이렇게 한정된 대상에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아시다시피 인간의 호기심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뭐 바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은 뭐 신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인간의 호기심의 바운더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 각각을 이것들 각각을 탐구하는 방식은 조금씩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의 체계에서 좀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방법론이, 예를 들어서 생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들만의 어떤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온 것이 뭐 생물학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이 물리학을 떠나서 학문 분야가 이제 분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여러 학문 분야로 분파가 되었냐, 이런 것은 인간의 호기심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호기심, 그것이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떤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방법론을 인간이 생각을 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분파가 되고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챕터 3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